원숭이 발. 그날 밤 바깥은 몹시 춥고 축축했다. 하지만 러버넘 빌라의 작은 거실 안에는 블라인드가 잘 내려져 있었고 벽난로의 불도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화이트 씨와 그의 아들 허버트가 체스를 두는 중이었다. 판세를 단번에 뒤집을 묘수를 쳤던 화이트 씨가 킹을 잘못 움직이는 바람에 심각한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화이트 씨는 난롯가에서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있던 늙은 아내한테 훈수까지 들어야 했다. 저 바람 소리 좀 들어봐라. 뒤늦게 자신의 결정적인 실수를 깨달은 화이트 씨는 자신의 실수를 아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고 살가운 태도로 딴청을 피웠다. 듣고 있어요. 무뚝뚝하게 체스판을 훑어보던 아들이 손을 쭉 뻗었다. 장군, 아무래도 그 사람이 오늘 밤에 오지 못할 것 같네. 화이트 씨가 판 위에 엉거주춤 손을 올리면서 말했다. 아버지, 외통수거든요. 아들이 대꾸했다. 외통수란 상대방을 꼼짝할 수 없게 하는 수를 말한다. 아무리 외진 곳이라고 해도 여기보다 더 살기에 끔찍한 곳이 있을까? 화이트 씨가 느닷없이 소리를 질렀다. 세상에 아무리 더럽고 질척거리고 외진 곳이 많다고 해도 이렇게 끔찍한 데는 없어. 샛길은 온통 수렁이고 큰 길은 강물이니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도로변에 집이 두 채뿐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가? 괜찮아요, 여보. 다음 판은 당신이 이길 거예요. 화이트 부인이 달래듯이 말했다. 화이트 씨가 얼른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내와 아들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다. 화이트 씨의 입안에서 하려던 말이 슬며시 기어 들어가 버렸다. 그는 듬성듬성한 잿빛 턱수염으로 멋쩍은 웃음을 감출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이 저기 오는군. 화이트 씨가 말했다. 쾅소리와 함께 대문이 닫히더니 묵직한 발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화이트 씨는 손님을 맞이하려고 얼른 일어났다. 문이 열리면서 손님에게 뭔가 위로의 말을 건네는 소리가 들렸고 손님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말도 들렸다. 화이트 부인은 쯧쯧하며 혀를 찾고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자 가벼운 헛기침을 했다. 남편을 뒤따라 들어온 사람은 체격이 크고 우람한 남자였다. 눈이 부리부리하고 얼굴은 불그레했다. 특무상사 모리스 씨가 오셨어. 화이트 씨가 손님을 소개했다. 특무상사는 악수를 나눈 뒤 주인이 권하는 대로 난로 곁에 앉았다. 그러고는 화이트 씨가 술과 술잔을 꺼내고 불 위에다가 조그만 놋 주전자를 얹어 놓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술이 석 잔째가 되자 특무상사는 눈을 반짝이면서 말문을 열었다. 단출한 이 집 세 식구는 먼 곳에서 온 손님을 열심히 바라보았다. 손님은 앉은 채로 넓은 어깨를 쭉 펴고 다른 나라의 낯선 풍물과 대담무쌍한 모험, 전쟁과 역병, 그리고 그곳의 낯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벌써 20년이 지났어. 화이트 씨가 아내와 아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했다. 이 사람이 상점 일을 그만두고 떠날 때만 해도 가냘픈 청년이었지. 근데 지금 이 사람을 좀 봐. 험한 일을 많이 겪으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화이트 부인이 점잖게 말했다. 나도 인도에 가보고 싶어. 세상 구경 좀 하고 싶다고. 화이트 씨가 말했다. 아니요, 그냥 여기 계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특무상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는 빈잔을 내려놓으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한번 고개를 가로저었다. 난 말이야, 옛 사찰들, 스님들, 그리고 마술사들을 보고 싶어. 그건 그렇고, 자네가 전에 나한테 말이야, 원숭이 발인가 뭔가 얘기했었잖아. 그게 무슨 이야기였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을 만한 이야기가 못 돼요. 특무상사 모리스 씨가 말했다. 원숭이 발이라고요? 화이트 부인이 궁금한 듯이 물었다. 뭐 글쎄요. 그냥 마술 나부랭이 같은 거예요. 특무상사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세 식구는 궁금증을 못 이기고 몸을 바짝 앞으로 기울였다. 손님은 술도 없는 빈잔을 무심코 입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주인이 술잔을 채웠다. 특무상사는 주머니 속을 뒤적이며 말했다. 보기에는 그냥 평범하고 조그만 발이에요. 말린 겁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보여주었다. 화이트 부인은 얼굴을 찡그리고 물러나 앉았다. 하지만 아들은 물건을 건네받고 흥미로운 듯이 자세히 살폈다.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단 말이야? 화이트 씨는 아들에게서 물건을 받아 천천히 살펴본 다음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어떤 스님이 여기다가 주문을 걸어 놓았어요. 덕망이 높은 스님이었습니다. 그 스님은 사람이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려는 사람들은 불행해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주문을 걸어 놓은 거예요. 세 사람이 각각 세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말이죠. 특무상사의 태도가 너무나 진지했기 때문에 세 사람은 손님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가벼운 웃음이 나오는 것조차 참아야 했다. 근데 왜 아저씨는 세 가지 소원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아들이 영리한 척 물었다. 특무상사는 중년의 어른이 철없는 젊은이를 바라보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난 이미 이루었어. 특무상사는 조용히 말했다. 부스럼투성이인 그의 얼굴이 파리해졌다. 정말로 세 가지 소원을 이뤘단 말인가요? 화이트 부인이 물었다. 네, 그럼요. 특무상사는 말했다. 술잔이 그의 억센 이빨에 가볍게 부딪혔다. 딴 사람도 소원을 빌었나요? 화이트 부인이 또 물었다. 첫 번째 사람이 세 가지 소원을 이뤘어요. 처음에 두 가지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 번째 소원은 죽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게 되었죠. 특무상사의 말투가 하도 엄숙해서 듣는 사람들은 저절로 조용해졌다. 자네가 세 가지 소원을 이뤘다면 이제 그건 자네한테 쓸모없는 물건 아닌가? 근데 모리스, 왜 그걸 아직도 갖고 있는 거야? 이윽고 화이트 씨가 입을 떼었다. 아마도 헛된 생각 때문일 거예요. 특무상사는 머리를 내저었다. 그리고는 느릿느릿 말을 이었다. 팔 생각도 해봤죠. 하지만 팔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불행한 일을 많이 일으켰으니까요. 게다가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요. 어떤 사람은 헛소리라면서 믿지 않으려 합니다. 또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먼저 사용을 해보고 돈은 나중에 주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자네가 만약에 세 가지 소원을 한 번 더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자넨 그걸 이루려고 하겠는가? 화이트 씨는 그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특무상사가 대답했다. 특무상사는 원숭이 발을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들고 있다가 느닷없이 불 속에 내던져 버렸다. 화이트 씨는 깜짝 놀라
얼른 몸을 굽혀 불 속에서 그것을 꺼냈다. 저 그냥 태워버리는 게 나을 텐데요. 특무상사가 진지하게 말했다. 저 자네한테 필요가 없다면 이거 나한테 주게. 안 됩니다. 특무상사가 완강하게 말했다. 전 그걸 이미 불 속에 버렸어요. 가졌다가 무슨 일이 생겨도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어, 아니다. 아니에요. 제발 그걸 다시 불 속에 던져버리세요. 그게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화이트 씨는 고개를 내저으며 새로 얻은 물건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화이트 씨가 물었다. 오른손으로 들어올리고 소원을 말하세요.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는 책임지지 않아요. 아셨죠?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얘기 같네요. 화이트 부인이 저녁상을 차리면서 말했다. 나한테 손이 8개 달리게 해달라고 빌면 어떨까? 화이트 씨가 주술이 걸린 그 물건을 주머니에서 꺼내들자 세 식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특무상사는 흠칫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얼른 화이트 씨의 팔을 붙들었다. 소원을 말씀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특무상사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근데 이건 소원을 다 사용한 거잖아. 첫 번째 사람이 3가지 소원을 다 이루었다며. 아까 자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화이트 씨는 이렇게 말하며 물건을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의자를 하나 더 가져와서 식탁 앞에 놓은 다음 손짓으로 특무상사를 불렀다. 저녁을 먹는 동안 마법의 물건은 잠시 잊혀졌다. 식사를 마친 세 식구는 특무상사가 2번째로 풀어놓기 시작한 인도 모험담에 넋을 잃고 귀를 기울였다. 얼마 후 손님이 막차를 타야 한다며 집을 나가자 아들이 문을 닫으면서 말했다. 원숭이 발 이야기가 그 아저씨의 다른 이야기처럼 믿기 힘든 이야기라면 그 물건에서는 별로 얻을 게 없겠네요. 당신 그거 받은 대가로 그 사람한테 뭘 좀 드렸나요? 화이트 부인이 남편의 기색을 살피면서 물었다. 좀 줬어. 화이트 씨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했다. 안 받겠다는 걸 억지로 좀 쥐어줬어. 근데 또 이걸 내다 버리라고 아주 야단을 하더라고. 그러자 아들이 두려워하는 척하며 말했다. 혹시 알아요? 우리가 부자가 돼서 유명해지고 행복해질지도 모르잖아요. 저 아버지 우선 황제가 되도록 빌어보세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잡혀 살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놀림을 받은 어머니가 의자 덮개를 치켜들고 쫓아가자 아들은 식탁을 돌아 잽싸게 달아났다. 화이트 씨는 주머니에서 원숭이 발을 꺼내들고 아무래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무슨 소원을 빌어야 될지 모르겠다. 필요한 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야. 집안만 깨끗해지면 아주 행복하시겠죠? 아들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러면 아버지 200파운드만 달라고 말해보세요. 그거면 충분할 테니까요. 화이트 씨는 걸핏하면 뭐든 믿어버리는 자신을 생각하고 쑥스럽게 웃으며 마법에 걸린 물건을 들어 올렸다. 아들은 잠옷 엄숙한 표정을 짓다가 어머니에게 한쪽 눈을 찡긋하고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감명 깊은 곡을 몇 소절 쳤다. 나에게 200파운드를 다오. 화이트 씨가 또박또박 말했다. 피아노 소리가 멋지게 꽝 하고 화이트 씨의 말에 답했다. 하지만 피아노 연주는 화이트 씨가 내지른 오싹한 비명에 중단되고 말았다. 아내와 아들이 그에게 달려갔다.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막 움직였어. 화이트 씨는 진저리를 치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흘낏 보았다.
내가 소원을 말하니까 저것이 손에서 뱀처럼 꿈틀했단 말이야. 그렇지만 돈은 안 보이는데요. 근데요, 돈이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요. 아들이 원숭이 발을 집어 식탁 위에 놓으면서 말했다. 당신이 착각한 거겠죠. 화이트 부인이 남편을 불안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화이트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튼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진짜 시겁했다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 그들은 다시 난롯가에 앉았고 부자는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더 거세게 불어왔다. 그때 위층에서 탕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러자 화이트 씨는 깜짝 놀라면서 불안해했다. 세 사람은 모두 전에 없이 울적한 침묵에 잠겼다. 그런 상태는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되었다. 돈이 잔뜩 든 큰 가방이 침대 한가운데 놓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게 얻은 돈을 주머니에 챙기실 때 장롱 위에서 무서운 것이 웅크리고 앉아서 지켜볼지도 몰라요. 아들이 밤 인사를 하며 말했다. 화이트 씨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꺼져가는 불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꺼져가는 불꽃 속에 여러 얼굴이 보였다. 마지막 얼굴은 섬뜩할 만큼 원숭이를 닮았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너무나 생생했다. 그는 불을 꺼버릴 생각으로 나지막이 불안한 웃음을 터뜨리며 식탁을 더듬어 물이 들어있는 컵을 찾았다. 그런데 무언가를 손에 쥐고 보니까 물이 들어있는 컵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원숭이 발이었다. 오싹한 기분에 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는 옷자락에 손을 닦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갔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겨울 햇살이 아침 식탁 위로 쏟아지자 화이트 씨는 지난밤의 공포가 떠올라 웃음이 나왔다. 집안에는 여느 때처럼 안정된 일상의 기운이 감돌았다. 더럽고 쭈글쭈글한 원숭이 발은 자신의 효험은 별로 믿을 게 못 된다는 듯이 무심하게 찬장 위에 내던져져 있었다. 나이 꽤나 먹은 군인들은 다 똑같다니까요. 화이트 부인이 말했다. 우리도 참 그런 헛소리를 듣고 혹하다니. 요즘 세상에 무슨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또 설령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래요. 단돈 200파운드 때문에 당신이 다치다니. 그게 말이 돼요? 돈이 하늘에서 머리 위로 떨어질지도 모르죠. 아들이 경망스럽게 말했다. 아니야. 어제 놀라기는 했어도 다치지 않았어. 근데 모리스 말로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고 하더구만. 그래서 소원대로 되더라도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야. 어쨌든 제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돈 쓰지 마세요. 아들이 식탁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돈이 생기면 아버지가 갑자기 욕심만 부리는 째째한 분이 될까봐 걱정이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 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아들은 이렇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자 화이트 부인은 깔깔거리면서 문간까지 아들을 배웅하러 나갔다. 그리고 아들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다음 식탁으로 돌아왔는데 그녀는 남편이 터무니없는 헛소리에 속아 넘어간 것이 재미있어 죽을 지경이었다. 잠시 뒤 집배원이 문을 두드렸을 때 그녀는 불이 나게 달려나갔다. 우편물에 양복점 청구서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는 집배원에게 술 좋아하는 퇴역 특무 상사들 이야기를 짤막하게 해주기도 했다. 허버트가 퇴근하면 재밌는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겠네요. 화이트 부인이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다. 그렇겠지. 어쨌든 그게 내 손에서 움직인 건 사실이야. 그건 정말이라고. 화이트 씨는 맥주를 따르며 대답했다. 착각한 거겠죠. 부인은 남편을 달래듯이 말했다. 아니야. 진짜 움직였다니까. 착각한 게 아니야. 내가 막... 아니, 왜 그래? 아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밖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한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머뭇거리면서 집 쪽을 살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무래도 망설여지는 모양이었다. 혹시나 200파운드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살펴보니까 낯선 사람은 말쑥한 옷차림에 윤이 나는 새 실크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대문 앞에서 서성거리더니 다시 다른 쪽으로 걸어가 버렸다. 이윽고 그는 대문에 손을 댔다. 그러더니 마음을 굳힌 듯이 갑자기 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뜰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와 동시에 화이트 부인은 앞치마끈을 허둥지둥 풀어서는 의자 방석 밑으로 쑥 집어넣었다. 화이트 부인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남자는 어쩐지 안절부절하지 못했다. 그는 슬며시 부인의 눈치를 살폈다. 화이트 부인이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딴 생각에 정신이 팔린 듯이 그저 부인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화이트 부인은 최대한 참을성을 발휘해 남자가 용건을 꺼내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남자는 이상하게도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저는 부탁을 받고 찾아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러고는 몸을 굽히더니 바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저는 모앤드 맥인스 회사에서 나왔어요. 화이트 부인은 화들짝 놀랐다. 그 회사는 아들 허버트가 일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아니, 무슨 일이 있나요? 우리 허버트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입니까? 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물었다. 여보, 앉아요. 응? 그렇게 성급하게 단정하지 말고. 무슨 나쁜 소식을 가져온 건 아니겠죠? 화이트 씨는 상대방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 애가 혹시 다쳤나요? 화이트 부인이 다급하게 물었다. 남자는 그렇다는 뜻으로 고개를 숙였다. 네, 중상이었습니다. 남자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이제 고통은 없을 거예요. 아이고, 정말 다행이네요. 화이트 부인이 두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다. 천만 다행이네요. 정말. 그때 화이트 부인은 갑자기 말을 뚝 끊었다. 불현듯 그의 말에 담긴 불길한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상대방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고 자신의 끔찍한 짐작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 부인은 숨을 몰아쉬면서 눈치가 늦은 남편을 향해 돌아섰다.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부여잡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기계에 걸렸습니다. 남자가 다시 한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계에 걸렸다고요? 화이트 씨는 멍하니 되뇌었다. 그리고 앉은 채로 창밖을 멀거니 내다보면서 그 옛날 40년 전에 아내와 연애할 때처럼 부인의 손을 꼭 거머쥐었다.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이예요. 화이트 씨는 남자를 향해 말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정말 가혹한 일이네요. 그러자 남자는 헛기침을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회사에서 두 분께 심심한 조의를 전해드리라고 저를 보냈습니다. 남자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저는 그저 심부름 온 사람이에요. 지시에 따르는 사람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씨와 부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화이트 부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뭔가를 노려보고 있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화이트 씨의 얼굴에는 특무상사가 첫 번째 일을 당했을 때 지었을 법한 표정이 떠올랐다. 회사는 이 일에 어떤 책임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책임은 없지만 아드님이 회사를 위해 일한 것을 고려해서 소정의 보상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이트 씨는 아내의 손을 떨어뜨리고 벌떡 일어서서 남자를 노려보았다. 그러고는 바짝 마른 입술로 간신히 말을 뱉어냈다. 보상금이라고요? 얼마를 주겠다는 겁니까? 200파운드입니다. 화이트 씨에게는 아내의 비명이 들리지 않았다. 그는 희미한 미소를 띤 채 시각장애인처럼 두 손을 허우적거리며 고목이 쓰러지듯 바닥에 털썩 쓰러졌다. 화이트 씨와 부인은 3km쯤 떨어진 엄청나게 넓은 새 공동묘지에 죽은 아들을 묻고 어둠과 적막으로 둘러싸인 집으로 돌아왔다. 모든 일이 너무 순식간에 끝나버려서 처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할 지경이었다. 부부에게 그 일은 너무나 힘겨운 짐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뭔가 다른 일이라도 일어나 그 짐을 덜어주었으면 하는 심정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막연한 기대는 체념으로 바뀌었다. 감정이 없다고 오해받는 노인들의 절망적인 체념처럼 부부는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고 지내지 않을 때도 있었다. 사실 할 말도 없었다. 하루하루가 지겨울 정도로 길 뿐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까. 화이트 씨가 한밤중에 문득 잠에서 깨어 손을 뻗어보니까 옆자리에 아내가 없었다. 집안은 온통 캄캄한데 창가에서 숨죽인 듯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였다. 여보, 이리 와. 감기 들겠어. 화이트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 아들은 지금 더 추울 거예요. 화이트 부인은 다시금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잦아들었다. 침대는 따뜻했고 눈꺼풀은 졸음으로 무거웠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던 그는 아내의 느닷없는 비명에 놀라서 다시 눈을 떴다. 원숭이 발! 원숭이 발 말이에요. 화이트 부인이 무섭게 소리를 질렀다. 원숭이 발이라니? 어디? 응? 그게 어딨어? 대체 무슨 일이야? 화이트 부인은 비틀거리면서 방을 가로질러 남편에게 다가왔다. 원숭이 발이 필요해요. 그게 꼭 있어야 되겠어요. 화이트 부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벌써 없애버린 건 아니겠죠? 거실에 있어. 선반에. 화이트 씨는 의아하게 여기며 물었다. 근데 그건 왜? 그러자 화이트 부인은 울다가 웃었다. 그러고는 허리를 굽혀 남편의 볼에 입을 맞췄다. 방금 막 생각이 났어요. 왜 그걸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당신은 왜 그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화이트 부인이 흥분해서 말했다. 무슨 생각 말이야? 소원이 2개 남았잖아요. 아직 한 가지밖에 빌지 않았으니까요. 화이트 부인이 재빨리 대답했다. 아니, 그걸로 부족하단 말이야? 화이트 씨가 화를 냈다. 그래요.
화이트 부인이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한 가지 더 빌어야 돼요. 여보, 어서 내려가서 그걸 가져와요.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빕시다. 화이트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팔다리를 부들부들 떨며 이부자리를 걷어젖혔다. 당신 미친 거 아니야? 화이트 씨는 기가 막힌 듯이 소리쳤다. 어서 가져오기나 해요. 화이트 부인은 헐떡거렸다. 빨리요. 빨리 가져오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빌어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화이트 씨는 성냥을 켜서 초에 불을 붙였다. 그냥 잠이나 자.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 화이트 씨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소원도 이루어질 거라고요. 화이트 부인이 흥분해서 말했다.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야. 아니요. 빨리 가져와서 소원을 말하라니까요. 화이트 부인이 몸을 떨며 소리쳤다. 그 아이가 죽은 지 벌써 열흘째야. 게다가 이런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도 옷을 보고 겨우 알아봤잖아. 그때도 너무 끔찍해서 참아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겠어? 화이트 씨가 아내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살려내면 되죠. 화이트 부인은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문 쪽으로 끌고 갔다. 화이트 씨는 어둠 속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더듬거리며 거실에 놓인 벽난로 근처까지 갔다. 원숭이 발은 제자리에 있었다. 그는 아직 소원을 빌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미쳐 방에서 도망치기도 전에 소원이 이루어져서 눈앞에 팔다리가 절단된 아들이 나타날까 싶어서 오싹한 공포에 몸을 떨었다. 그러다가 문이 어디 있는지 방향 감각까지 잃어버린 것을 알고 그는 숨이 콱 막혔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더듬더듬 식탁을 돌아서 벽을 짚어 가다 보니 어느새 비좁은 통로에 들어섰다. 손에는 그 불길한 물건을 쥐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서자 화이트 부인은 해쓱한 얼굴로 뭔가 잔뜩 기대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표정이 사람의 표정 같지 않아서 화이트 씨는 소름이 끼쳤다. 아내가 무서웠다. 어서 소원을 말해요. 화이트 부인이 소리쳤다. 여보, 이건 어리석고 몹쓸 짓이야. 화이트 씨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어서 소원을 말하기나 해요. 화이트 부인이 다시 말했다.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한다. 화이트 씨는 결국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원숭이 발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화이트 씨는 후들후들 떨며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화이트 부인은 창가로 가서 이글거리는 눈으로 블라인드를 올렸다. 화이트 씨는 창밖을 뚫어지게 내다보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추위로 몸이 으스스해질 때까지 앉아 있었다. 가장자리까지 다 타버린 초가 천장과 벽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다가 한번 크게 타오르고는 마침내 꺼져버렸다. 소원을 말했지만 효험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화이트 씨는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끼면서 다시 침대로 기어 들어갔다. 곧바로 화이트 부인도 멍한 표정으로 말없이 들어와 곁에 누웠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누워 째깍거리는 시계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때 계단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쥐 한 마리가 찍찍거리면서 벽 속을 시끄럽게 달려갔다. 어둠이 무겁게 드리워 있었다. 화이트 씨는 누워서 한동안 용기를 끌어모았다. 그런 다음
성냥 한 개비를 켜서는 초를 가지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층계를 다 내려오자 성냥불이 꺼졌다. 화이트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또 하나를 켰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겨우 들릴락 말락할 정도로 작은 소리였다. 손에 쥔 성냥갑이 떨어져 바닥에 쏟아졌다. 화이트씨는 꼼짝 않고 서서 숨을 멈추었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몸을 돌려 재빨리 방으로 돌아와서 문을 닫았다.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다. 저게 무슨 소리예요? 화이트 부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아무것도 아니야. 쥐새끼야. 층계를 내려가는데 내 옆으로 휙 지나가더라고. 화이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화이트 부인이 침대에서 일어나 귀를 기울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온 집안을 울렸다. 여보, 우리 아들 허버트예요. 허버트라고요. 그녀는 문간으로 달려갔다. 화이트 씨가 아내를 막아서며 팔을 붙잡고 꼭 껴안았다. 당신 대체 어쩌려는 거야? 그는 쉰 목소리로 나지게 말했다. 내 아들이 왔다고요. 허버트란 말이에요. 그녀는 막무가내로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묘지가 여기서 3km 떨어져 있다는 걸 내가 깜빡했어요. 근데 여보, 왜 나를 막는 거예요? 어서 놓아주세요. 난 문을 열어야 되겠어요. 제발, 집안에 들이면 안 된다고. 화이트 씨는 부들부들 떨면서 외쳤다. 당신은 우리 아들이 무섭단 말이에요? 화이트 부인이 다시 한번 몸부림을 치며 소리쳤다. 여보, 어서 놓으시라고요. 저 허버트 기다려. 엄마 지금 나간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났다. 화이트 부인은 갑자기 용을 써 몸을 비틀어 풀더니 불이 나게 방에서 뛰쳐나갔다. 화이트 씨는 층계참까지 따라 나가서 허둥지둥 뛰어내려가는 아내 등에 대고 애원하듯이 그녀를 불러댔다. 문고리가 덜거덕거리며 풀렸다. 그리고 아래 빗장이 뻑뻑하게 느릿느릿 빗장 구멍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화이트 부인의 다급하고 숨가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내려와 봐요. 손이 안 닿아요. 하지만 그때 화이트 씨는 방바닥에 엎드려서 정신없이 원숭이 발을 찾고 있었다. 지금 바깥에 있는 것이 집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것을 찾아야만 했다. 그때 연속으로 총을 쏘는 소리처럼 문 두드리는 소리가 온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아내가 의자를 통로로 끌어와서 현관문에 기대해 놓는 소리가 들렸다. 빗장이 끼익 소리를 내며 드디어 천천히 풀리는 소리도 들려왔다. 그 순간 원숭이 발을 발견한 화이트 씨는 미친 듯이 마지막 소원을 빌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갑자기 뚝 그쳤다. 메아리만이 집안을 맴돌았다. 의자를 뒤로 잡아당기는 소리,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싸늘한 바람이 휙 층계 위로 솟구쳐 올랐다. 절망에 가득 찬 커다랗고 비참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화이트 부인에게서 터져 나왔다. 용기를 낸 화이트 씨는 아내 곁으로 달려 내려갔고 내친 김에 대문 밖까지 달려나갔다. 건너편에 깜빡이는 가로등만이 인적 없는 적막한 길을 비추고 있었다.